안녕하세요. 저는 몇 해 전 이혼에 성공한 돌싱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마흔을 눈앞에 두고 나니 이런저런 추억을 떠올리다가 이혼 때의 일이 생각나더군요. 지금껏 모두 잊고 지냈는데, 아니, 덮어두고 지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요즘 사연글을 읽다 보니 예전 일이 생각나서 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됐어요. 저는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예전에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지방에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무엇이든 평범한 저희들에게는 신기한 인연이 있었어요. 가끔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간호사들은 환자분들한테 간혹 자기 아들이나 손주와 만나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게 돼요. 반은 떠보기 위한 말이니 보통은 거절하죠. 그런데 소개팅으로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기로 하고 남편의 조부모님을 뵙는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오실 때마다 우리 손주 만나보라고 하던 할머니셨거든요. 결혼 후 이 인연을 소중히 하자고 생각하고 5년을 잘 지냈어요. 사실 조모의 애정이 크다 보니 정작 시모와는 사이가 그리 가깝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조부모의 사랑을 받는 걸 시댁에서는 싫어하지 않았죠. 서울 사람이 들으면 지명도 잘 모를 지방이긴 했지만 근방에서도 조부는 땅 부자, 알 부자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조부모와는 지금처럼 잘 지내길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땅 상속에 유리할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런 욕심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견물생심이라고 가까이 있으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는 거면 감사히 받고 안 주더라도 원래 제 것이 아니니 원망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저는 결혼 1년 만에 아들도 낳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속담 아시나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등장하고서 저와 시댁의 평화는 말 그대로 와장창 부서졌어요. 바로 결혼했던 남편의 누나 신우가 이혼 후 돌아오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저와 시댁 사이를 갈라놓는 유일한 미꾸라지가 바로 이 신우였거든요. 시모는 결혼 전 제가 간호사라는 걸 탐탁치 않아 했어요. 보통은 집에 의료계통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데 유독 시모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라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시모 뒤에서 시모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흘려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는 매번 올케가 바빠서 동생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닌다. 동생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초췌하게 살이 쏙 빠졌다더라. 간호사들 원래 일 많이 해서 내조도 안 한다더라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는 시모의 잔소리로 이어졌죠.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제가 더 잘하면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우리 애가 2살쯤 되었을 때 시모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부터 네 누나 너희 집에서 살 거야. 그렇게 알고 준비해. 뜬금없는 통보였어요. 한 번도 이 일에 대해 이야기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저희 집에서 산다니. 그 말 그대로야. 너희들 집이 번화가에서도 가깝고 평수도 괜찮지 않니? 그렇기는 한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서 저희도 방 하나 당장 비워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시면 애가 아직 어려서 형님도 적응하기 힘드실 거고. 그래서 너는 싫다는 거니?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좋아. 며느리 네 생각은 잘 알겠다. 그러면 아들아, 네 생각은 어떠니? 너도 누나 집에 들이기 싫어? 결국 시모가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답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누나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죠. 이 사람도 지금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육아랑 집안일 좀 더 도와주면 되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남편 때문에 저는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졌어요. 저렇게 말해놓고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없었거든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말만 뻔뻔하게 잘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계속 쉬고 있었어요. 그래, 역시 가족은 가족이야. 며느리가 가족이 되려면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그렇게 저를 단정 지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시모의 모습보다 뒤에서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신우의 모습이 더 눈에 걸렸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6개월간 신우가 집을 구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 터지더라고요. 사람 하나가 늘어났을 뿐인데 해야 할 일들은 몇 배로 늘어났어요. 집을 어지르는 건 물론 자기 옷은 세탁도 하지 않고 밥도 챙겨 먹은 적 없이 제가 챙겨주는 밥 꼬박꼬박 받아 먹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물건과 옷을 말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바람에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저는 물건을 아껴 쓰는 편인데 신우는 제 것을 아무렇게나 막 쓰면서 자주 잃어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제 물건이 손가락의 개수를 넘어갈 때쯤에는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뭐라 할 수 없었기에 몰래 안방에 홈캠을 달아놨어요. 제 물건은 모두 드레스룸에 넣어두기 때문에 남의 안방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홈캠을 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신우와 저는 한판 싸우게 됐어요. 저에게는 결혼 전날 조모에게 받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시모 몰래 주신 중요한 물건이었거든요. 시할머니가 시집 올 때 받은 패물인데 그걸 저에게 주셨어요. 그만큼 제가 조모에게는 귀엽고 애정 있는 손부였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저도 그걸 안방 이불장 안쪽에 몰래 넣어뒀어요. 다른 장신구들은 화장대에 있는 장신구함에 넣어뒀으니 설마 도둑이 들더라도 이런 곳까지는 뒤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숨겨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홈캠을 돌려봤어요. 제가 출근한 다음에 신우가 들어와 옷장을 뒤졌더라고요. 마치 도둑처럼 말이죠. 저는 그걸 확인하고는 당장 신우를 찾았어요. 신우는 시댁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모에게 신우의 행동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신우를 내보내고 싶었거든요. 시댁에 갔더니 신우가 거실에 있더라고요. 형님, 저랑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나는 할 말 없는데? 저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이때까지 제 옷이며 가방 없어질 때도 참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죠. 어떻게 도둑처럼 장 안을 뒤져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도둑?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자기 물건 좀 썼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나 돼? 옳게 내 집에 얹혀 산다고 나 지금 꼽주는 거니?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내가 꼴 보기 싫으면 꼴 보기 싫다고 말해. 시댁이라서 말 못하니? 물건을 좀 쓰신 게 아니죠. 가져가면 다시 돌아오질 않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가져가신 물건은 명백하게 장을 뒤져서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주인이 감춰둔 물건을 뒤져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결국 제 입에서 큰 소리가 터져나오고 안쪽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방에서 나오는 시모의 얼굴 뒤로 조모의 얼굴도 보였어요. 저는 아차 싶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조모에게 받은 걸 잃어버렸으니 제 표정을 본 건지 신우의 얼굴이 당당해지더니 그 피해자처럼 굴더라고요. 엄마, 올케가 나 도둑으로 몰았어. 아니, 같이 사니까 옷이 섞이거나 물건이 섞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이렇게 시댁까지 와서 큰 소리 치고 올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올케야말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잖아. 내가 그렇게 싫었어? 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올케네 집에 있을 생각 없었어. 상황이 안 돼서 좀 길게 있는 것뿐인데 왜 매번 이렇게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건데? 증거도 없이 날 의심하고 아무리 봐도 올케는 날 그냥 싫어하는 것뿐이잖아. 도대체 뭘 잃어버렸길래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뭘 잃어버렸냐는 말에
할 말이 많았던 제 입이 꾹 닫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시할머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시모 모르게 준 물건이라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거 봐.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면서 나를 도둑 취급하고. 그래, 너 뭘 잃어버렸길래 이 난리야. 별거 아닌 거 잃어버린 거면 그냥 네가 참고 넘어가. 네 신우가 일부러 그랬겠어? 그건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에요. 요즘 건 아니고 좀 오래된 장식이긴 한데 그건 정말 소중한 거라서. 아니, 넌 꼴랑 목걸이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운 거야? 차라리 내가 돈으로 주마. 그 정도로 이 소란을 떠는 거야? 시모는 별거 아니란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신우는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머님. 전 그걸 장롱 안쪽에 깊숙하게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걸 형님께서 가져간 거예요. 그건 장 안쪽을 뒤지지 않으면 못할 행동이라고요. 아니, 보자 하니까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범인 취급하면 안 되지. 저는 결국 폰을 열어 홈캠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신우와 시모, 조모가 그 동영상을 보았죠. 그걸 보고도 신우는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 가져갔어. 그치만 그딴 싸구려 비싼 것도 아니잖아. 같이 살면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뒤져서 가져갔든 우연찮게 가져갔든 가족인데 이렇게 의심해서 홈캠까지 설치하고. 진짜 치졸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그래, 너도 좀 너무했다. 물건이 없어지는 게 아무리 싫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듯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런 거 설치했으면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걸 설치했다고 했다면 얘도 더 이상 그런 행동은 안 했겠지. 저는 시모의 말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든 말든 카메라에 대해 말하든 말든 그런 행동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일이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거라고요. 저만 이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시모도 신우도 그걸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조모도 같이 계셨잖아요. 결국 조용하게 듣고만 있던 시할머니가 신우에게 말했어요. 너, 저 물건 정말로 가져갔니? 잠깐만 빌릴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예쁘고 귀한 것도 아니고 왜 장 안에 숨겨놨는지 이상할 정도로 옛날 물건이었다고요. 저도 눈이 있는데 그딴 걸 하고 싶었겠어요? 그럼 대체 왜 가져간 거예요? 디자인도 옛날 거고 예쁘지도 비싸지도 않은데 그냥 놔두셨으면 될 일이고 애초에 뒤지지만 않았어도 그냥 올케가 애지중지하는 거라 궁금했던 것뿐이야.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돌려줘요. 그딴 거 어디 있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게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건데? 그거 내가 손부 결혼식 전날에 너희들 몰래 준 폐물이다. 내가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던 거 그거 줬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네 눈에는 싸구려처럼 보여도 나는 그걸 내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시할머니의 말에 신우는 물론 시모의 얼굴까지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잃어버린 것도 죄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조모의 말에 신우의 변명이 더 웃겼어요. 할머니, 제가 그냥 판 거 아니에요. 올케가 나한테 돈을 안 줘서 그런 거라고요. 집에 돈이 있는데 나한테 한 푼도 안 주니까.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애미야, 너는 도대체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올케 돈이 네 돈이니? 거기다 돈 맡겨놨어? 지금 그 집에 식충이처럼 들어가 살면서 숙박비 한 푼도 안 주는 네가 돈을 왜 요구해? 조모의 호통에 시모의 어깨가 더 쪼그라들었죠. 그러나 시모의 얼굴은 좋지 않았어요. 혼나서라기보다는 며느리 앞에서 조모에게 혼나는 게 자존심 상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긴 말할 것도 없고 그 물건 당장 찾아와. 어디다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안 가져오면 우리 재산은
너희 집에 한 푼도 안 줄 거야. 결국 상속이라는 히든 카드를 꺼내들자 시모의 얼굴이 더 급해졌어요. 얘, 너 어디다 팔았는지 빨리 말해. 이러다가 진짜 네 아빠한테 혼날지도 몰라. 어서. 아이씨,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올케한테만 그 귀한 걸 물려준 할머니한테도 잘못 있는 거 아니냐고. 얘가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어 할머님한테. 그래, 말 잘했다. 네가 이러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래서 그 귀한 걸 너희한테 안 물려준 거다. 그리고 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애미 너는 책임지고 네 딸 집에 붙들어 놔. 결국 신우는 조모의 말 한마디로 저희 집에서 나가서 시댁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신우와 시모는 제가 조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과 저 때문에 그들이 조모에게 찍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더 경계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 와중에 저를 탓하더군요.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냐고요. 그렇게 한 소리 들었지만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 홀가분했어요. 신우가 집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우가 나가고 평화를 되찾은 줄 알았던 제게 다시 한번 큰일이 닥쳤어요. 이번에는 시댁이 아니라 친정이었죠. 아버지가 지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셨거든요. 어려운 수술에 아버지는 보험도 크게 들어놓지 않아서 수술비가 꽤 모자라겠더라고요. 결국 돈이 부족해서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혹시 모아놓은 돈 좀 있어? 내가 모은 돈으로는 아빠 수술비에 많이 모자라서. 뭐? 난 모아놓은 돈 없는데? 딱 이 말이 끝이었어요. 많이 나쁘시냐, 어떤 수술이냐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여기저기 한번 알아봐줘. 나중에 내가 다 갚아줄게. 한 번만 좀 도와줘봐. 아니, 도와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 나도 지금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어디다가 빌려? 엄마는 이미 너한테 빈정 상한 지 오래라 안 빌려줄 것 같고. 그러면 당신만 괜찮으면 엄마를 우리 집에서 모실 수 있을까? 엄마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수술비하고 남은 걸로 전세 얻으면 될 것 같거든.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엄마 모시면. 뭐? 장모님을 어떻게 모셔? 난 내 집에 다른 사람 있는 거 불편해서 안 돼. 게다가 장모님이라니. 넌 내 생각은 안 해? 아무리 봐도 나는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신우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가족이니 어쩌니 하며 환영하더니 장모 모시자니 안 된다며 질색팔색하는 모습을 보니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제가 시댁을 어려워하는 것만큼 남편에게는 처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짓을 남편한테 시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10년이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기로 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일을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무척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버지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퇴사를 하고 받은 퇴직금을 아버지 수술비에 보탰어요. 그렇지만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아픔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지만 그와 함께 분노도 같이 느껴야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아플 때 단 한 번도 병원에 와보지 않은 남편 때문에요. 매번 내가 같이 가자고 해도 불편하다는 말로 거부하던 남편이었어요. 그때는 이해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참았어요. 아버지 상중이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입원비도 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나니 남는 돈은 그다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사망보험금은 많이 들어뒀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로 제가 쓴 퇴직금만큼의 비용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험금의 절반을 뚝 떼서 저에게 더 얹어줬죠. 힘들 때 믿을 건 딸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사망보험금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걸 쓰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저를 붙잡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당신한테 상의할 일이 있는데 우리 집을 좀 팔아야 할 것 같은데.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팔자니. 당신 나 몰래 대출받았어? 아니면 도박? 아님 사고라도 쳤어? 아니야. 날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그건 아니고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자는 거지. 그 돈은 반으로 나눠 갖고.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뭔데? 돈을 어디에 쓸지 알아야 팔지 말지 답을 할 거 아니야. 그만큼 중요한 일이면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사실은 누나가 본가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나더러 좀 빌려달래. 물론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고 이자 빵빵하게 쳐서 돌려준다는데 솔직히 나쁘지는 않잖아. 우리야 집 팔고 합가하면 돈 나갈 것 없고 나중에 그 돈 다 이자 붙어서 돌아오면 그게 투자지.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본가에서 나오고 싶다는 신우의 말에 여기까지 휘둘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미쳤어? 형님이 독립을 하고 싶으면 형님이 돈을 벌어서 나가면 될 일이지. 왜 네가 돈을 줘? 그리고 이자를 빵빵하게 쳐서 돌려줘? 그 말을 믿어? 당신 아직도 몰라, 당신 누님을? 우리 돈 가져가면 안 갚을 게 뻔하잖아. 형님 마인드 기억 안 나? 내 물건도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게다가 장 안에 있던 물건까지 뒤져서 팔았던 사람이라고. 돈 되는 일이면 도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당신 돈이라고 다르겠어? 이대로 집 팔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게다가 합가라니. 당신 저번에 우리 엄마랑 잠시 살자고 했을 때 싫다며. 나도 싫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싫다고. 나한테는 가족이잖아. 그리고 누나도 그런 마음으로 당신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뭐 합가가 싫으면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받은 거 나눠주면 우리 집 안 팔아도 되긴 해. 그럼 합가 안 해도 되고. 말 조심해. 제정신이야? 네가 설마 제정신으로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이야기 꺼낸 건 아니지? 아버지 아플 때 와보지도 않았던 게 너야.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는 안 되지. 네가 우리 아빠 보험금 이야기 꺼낸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일부러 안 간 건 아니잖아.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 그치만 이미 지난 이야기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렇다 해도 그 돈은 네 돈이 아니라 내 돈이거든? 그걸 네 마음대로 뭘 하자마자 할 게 아니라고. 화를 내다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꽤나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이렇게 꺼낼 리가 없어요. 만약 이걸 원했으면 처음부터 그 보험금 이야기부터 했겠죠. 대화의 처음은 보험금이 아니라 신우의 독립자금이었으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합가는 밑밥으로 뿌리고 원래 원했던 게 보험금이라면 이걸 계획한 사람은 신우일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설마 형님이 당신한테 시켰어?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 가져오라고? 아니야. 우리 누나가 왜 그런 소리를 해? 넌 진짜 가족애를 몰라. 사람이 덜 됐다고. 누나를 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데? 그리고 장인 어른은 돌아가셨지만 누나는 살아있잖아. 남편의 그 마지막 말에 있던 미운 정도 뚝 떨어진 저는 시댁에 가서 단판을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제 편은 없더라고요. 형님이 이 사람한테 저희 아버지 사망보험금 가지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생사람 잡지 마. 나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옳게도 진짜 너무하네. 아니, 시부모님 모시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될 일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딴지 거는 건데?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사람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 있다는 거 알았어도 그다지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나 집 사는데 사용하자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때까지 신경도 안 쓰던 돈을 갑자기 지금 이야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 너 아무리 신우가 편해도 이렇게 갑자기 와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 안 하니? 무슨 애가 예의도 모르고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짓을 해? 그리고 합가 이야기 나도 들었지만
네가 이런 식이라면 내가 더 싫다 얘. 사람을 무슨 보험금 노리는 나쁜 사람들로 몰아? 그냥 시부모 모시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구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하니? 이 일을 일으킨 신우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곳까지 와서 신우에게 따진 저를 시부모 모시기 싫은 며느리로 몰아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요. 저도 이런 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 더 이상 피곤해서 안 하려고요. 당신, 우리 이혼해. 나는 합가 못하고 아버지 보험금도 못 줘.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당신이 형님한테 돈을 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당신도 알겠지만 이 이혼의 원인은 당신한테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애는 안 뺏길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먼저 반응했어요. 뭐?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 해! 내가 왜 못해? 어차피 이혼하면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든 거 알지?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한테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니 뭐 그딴 말은 하지 말라고. 애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돈.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한 그 남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 둘이 헤어지면 되겠네. 여자가 이혼하고 나면 얼마나 웃긴 꼴을 당하는지 모르지? 다른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 건 너야. 시어른 모시기 싫어서 이혼한다는 며느리. 잘 됐지. 알아서 나가준다니. 시어른 모시고 못 모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장인 사망보험금을 자기 누나 집 사는데 보태겠다는 남편과 시댁이 어이없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넘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아버지 아플 때 병문안 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긴 해요. 진짜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데? 저는 빽 고함을 질러주고는 뒤도 보지 않고 집에 와서 아이와 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이혼할 때까지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혼 서류도 바로 작성해서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나오니 화는 여전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속이 편했어요. 그 인간들 얼굴 안 봐도 되니까요. 이혼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소송 중에 남편은 저를 가족에 충실하지 않은 아내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와 남편, 시모의 괴롭힘을 이혼 사유로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이때만 해도 남편의 조부모님은 우리의 이혼 소송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안 봐도 눈에 훤했죠. 제가 조모에게 관심받는 걸 아는 시모가 어떻게든 그걸 숨긴 거겠죠. 아마 결과가 자기들한테 좋게 나오면 이야기하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조부모님과 저는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바로 저의 새로운 직장에서요. 제가 퇴직하고 직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요양병원을 소개받아 일자리를 옮기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조모와 조부가 찾아오셨더라고요. 물론 제가 있어서 온 건 아니어서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죠. 보니까 다른 보호자를 데리고 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날 조모는 초기 치매를 진단받았어요. 조부는 제가 이 병원에 있는 걸 보더니 조모를 이곳에서 케어하길 바라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 노환으로 거동도 많이 불편해지는 바람에 집에서 돌보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모시면 제가 최대한 손 닿는 데까지는 잘 보살펴 드리겠다고 했죠. 조부는 그걸 고마워하고 입원 수소까지 마쳤어요. 그렇게 조모가 입원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조부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병원을 찾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달이 되는 날에 병원으로 가족들이 우르르 찾아왔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도 있었죠. 그 사람은 퇴근길에 제게 전화해 잠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바쁘니까 빨리 끝내줄래? 많이 바빠? 그럼 내가 당신 집으로 가서 이야기해도 될까? 지금은 어디 살고 있어? 혼자서는 많이 힘들지? 갑자기 내 생각해주는 척 말하는 남편이 굉장히 수상해 보였어요. 애가 혼자 기다려서 그런 거니까 빨리 용건만 말해. 당신
혹시 집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 없어? 당신한테 서운하게 했던 건 내가 다 미안하게 생각해. 앞으로 절대 그럴 일 없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혼 소송 취하하고 돌아와. 뭐?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봐. 설마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건 아닐 테고. 당신이 선량한 마음에 나와 아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도 아닐 테고. 왜? 신우가 또 돌아오라고 시켰어? 이번에는 뭐가 목적인데? 목적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그 병원에 있는 걸 보니까 당신하고 나한테 모두 도움이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지. 절대로 다른 뜻은 없어. 그래서 뭐가 우리 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데. 잘 들어봐. 할아버지가 어제 오셔서 할머니를 잘 모시는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땅을 모두 주겠다고 하셨거든. 근데 병원에 딱 당신이 있잖아. 할머니도 당신한테 의지 많이 하고 있고 당신도 땅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그리고 누나도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만나면 꼭 우리 본가에 당신 초대하라고 했었거든. 그 말에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딱 보니 병수발은 나한테 맡겨두고 땅은 자기들이 꿀꺽할 생각이면서 마치 저한테 땅이라도 챙겨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기꾼 같은 얼굴이 진짜 짜증났어요. 게다가 더 열받는 건 이 생각이 모두 남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죠. 이런 생각은 역시 신우가 아니면 못할 생각이에요. 남편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남편 때문에 시댁에 한번 방문했죠. 옳게 왔어? 자, 앉아. 우리 할 이야기 있지? 사실 내가 이제까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은 해. 내가 옳게 하고 같이 사는 바람에 이래저래 오해가 생겼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그럴 일 없잖아. 우리는 같이 살 일 없고 내가 더 이상 올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 다 들었지? 그런 이야기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잖아. 올케가 할머니만 잘 모시면 우리 모두 좋은 일인데. 안 그래? 이 말을 듣는 저는 신우의 뻔뻔함에 기가 찼어요. 딱 봐도 제게 사과를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그저 조부의 땅을 위해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다는 얄팍한 말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의도가 너무 뻔해서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할머님 모시고 땅 받아오라 이 말씀이세요? 그 땅 때문에 이제 와서 저한테 사과 아닌 사과 하시는 거고요. 형님의 그 말이 사과가 맞긴 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 없는 사과도 있네요. 그쵸? 그리고 할머니 모시면 저한테 땅을 주긴 할 거예요. 저는요,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 이용하려는 거 눈에 훤하거든요. 차라리 깨끗하게 이혼하고 여기서 빠질게요. 잘 됐네. 우리도 올케 입장 확인했으니까 됐어. 올케가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라 우리도 곤란했거든. 땅 욕심 없으니까 경쟁에는 안 끼일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 그럼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말하니 아주 빠르게 제 집에서 나가라며 사람을 잡상인 취급하는 신우를 보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혹시라도 저한테 땅이 돌아갈까봐 걱정하며 제 생각을 확인하려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 소송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어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우가 저와 남편이 연결되어 있으면 땅이 혹시라도 저한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은 제가 원하던 대로 마무리가 잘 됐어요. 저는 재산 분할을 받았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받은 걸로 새로운 집을 얻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일이 제게 벌어졌어요. 조부가 저를 댁으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조부가 증손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성객들이 있더라고요. 시부모와 신우, 전남편까지요. 내가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들 이혼했다는데 그게 맞냐? 네, 할아버지. 저희 이혼하고 이제 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부르셨어요? 그래,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진 땅 하나를 손부에게 줄 생각인데. 할아버지,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손부라니, 여기 손부가 어디 있어요? 쟤는 남남이라고요. 동생이랑 이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그렇다고 저기 있는 증손이 내 핏줄이 아닌 건 아니지 않냐? 안 그러냐? 그 말에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결국 제가 말을 했어요. 할아버님, 그 땅은 안 받을게요. 그러지 않으셔도 할머님은 잘 모실 테니까 저한테 그럴 의도로 주시겠다는 거면 저는 안 받을게요. 너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나는 너에게 땅을 주지만 내가 너에게 땅을 주는 건 네 아들인 내 증손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받겠다 안 받겠다 할 게 없는 거지. 조부의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신우가 그 말에 화가 뻗쳤는지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이 여우 같은 게 할아버지를 어떻게 꼬신 거야? 너 일부러 그 요양병원 간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기 기다린 거지? 다 계획적인 거 아니야? 설마 이런 걸 예상하고 친권 받아간 거니? 저는 이 상황이 그냥 웃겼어요. 조부가 주겠다는 땅은 아주 작은 평수의 노른자 땅도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시가도 얼마 나가지 않는 땅인데 그걸 빼앗겠다며 마치 제가 술을 쓴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결국 조부의 입에서 호통이 터져 나왔죠. 조용히 못해? 이 집구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게 누군지 내가 몰라서 잠자코 있는 줄 알아? 어디서 네 할머니 열심히 보살피는 손부한테 그런 막말을 짓거리는 거야? 네 할머니 입원하고 병원 찾아간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 병원 한 번을 안 온 것들이 땅 이야기에 벌떼같이 달려드는 걸 보니 속이 타. 할아버지, 오해하고 있으신 거예요. 저희도 찾아갔는데 할아버지가 모르시는... 거짓말 좀 작작해라. 내가 바본 줄 알아? 너희 할머니가 치매라서 완전히 간 줄 알지? 아직 초기라서 멀쩡할 때가 더 많아. 너희들 하는 걸 보니 나 아플 때 병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눈에 뻔히 보여. 내가 손부에게 땅을 준 건 너희들에게 보내는 경고야. 이번에 새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거기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가장 잘 돌본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어. 조부의 말에 그 자리는 정적으로 가득 찼어요. 저를 탓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가족들은 서로 눈만 굴리며 어떻게 해야 그 땅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제게 연락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전 남편은 제가 조모와 조부를 잘 모실 수 있다 생각한 건지 매번 연락해왔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다시 합치면 할아버지 땅 고스란히 우리한테 들어올 거라니깐. 이것도 형님이 시켰어? 참 당신도 변함없다. 나는요, 장인어른 아플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너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사는 건 지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여자 찾는 게 더 빠를 거야. 결국 그 뒤로 남편은 연락을 뚝 끊었어요. 그 몇 년 후 조모는 돌아가시고 조부도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가족들의 반발에도 조부는 제가 있는 요양병원에 오게 됐죠.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며 조부의 병문안을 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재혼을 해서 재혼한 아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부를 케어하더라고요. 딱 보니 그렇게 하면 조부의 땅을 자신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온 지 10분도 안 돼서 바쁘다며 나가버리는 주제에. 그리고 한 달 뒤 전 남편이 조부를 보러 왔을 때 조부가 말하더라고요. 너는 네 아내만 보내면 네가 땅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만약 계속 이렇게 손부만 보낼 시에 그 땅은 네 손부 명의로 줄 거다.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네가 나를 돌본 게 없으니 한 푼도 줄 필요가 없겠지. 안 그러냐? 결국 그 조부의 말에
대리인을 내세워 조부를 케어하던 시댁 식구들은 부랴부랴 병문안을 매일 번갈아가며 경쟁적으로 오더라고요. 그 전 남편의 재혼한 아내의 일도 알고 보니 형님이 그렇게 조종한 거였더라고요. 그 뒤로 조부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꽤 한참 뒤에 조부의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보니 조부는 이미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더라고요. 일부러 가족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돌보도록 만든 거였더라고요. 결국 조부 임종 직후 자신들에게 떨어질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가족은 닭 쫓던 개의 신세가 된 거였어요. 특히 조부 재산만 믿고 돈을 펑펑 쓰던 형님은 모든 것을 잃고 시댁에 다시 돈을 벌렸는데 시댁 또한 조부의 재산이 없다는 걸 알고서는 형님에게 줄 돈이 없다며 집에 오지 말라고 매몰차게 대했대요. 알고 보니 형님이 시댁에 갈 때마다 비싼 물건을 몰래 가져가 팔아버리는 바람에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한테 그런 짓을 했을 때 미리 손절하거나 따끔하게 이야기해뒀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테지만요. 그리고 전 남편은 결국 두 번째 아내와도 이혼하고 나이 40에 부모 집에 같이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산 분할하면서 받은 돈은 신우에게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고 이후 조부의 유산을 기대하며 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쪽도 개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김칫국부터 마시고 모든 걸 말아먹은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빈털터리가 되고 서로를 못 믿는 상황까지 간 거죠. 이후에 우연한 기회에 전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엄청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신이 옳았던 것 같아. 누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빌려준 돈은 여전히 갚지 않고 있고 나로도 모자라 어머니 아버지 재산까지 축내고 있으니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귀신애라도 씌었던 것 같아. 남 탓할 게 뭐가 있겠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게 문제지.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 당시 형님의 행동은 진짜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능했어.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 가족이라도 적정한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참 넘은 상태였는데 아무도 그거에 의문을 품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이 뿌린 씨앗이지. 당신은 나와 가정을 이루었는데 신우를 더 믿었잖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진짜 신우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집안을 온통 헤집어 놓고 사라진 거죠. 저는 이 집안과 더 이상 관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이혼하면 힘든 일이 많다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제 몸은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너무 편안했거든요. 지금은 그 아들도 많이 커서 아들만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재혼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못 잊는다는 그런 감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또 그런 모습을 볼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싶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가 재밌냐고 그래도 연애 정도는 하고 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지금 이 삶이 너무 재미있어요. 연애보다는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더 의미 있고요. 이렇게 쓰고 보니 참 파란만장한 이혼이었네요. 지금 보니 웃기기도 하고 실소가 터지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어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이혼 위기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신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일들도 그저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아픔은 아픔으로만 남지는 않더라고요.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고요. 이렇게 길고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